당신이 사업한다 어쩐다 그러는 동안 나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번에도 잘못됐다며. 어머님, 이 인간이 말이에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다 날려먹었어요. 저희 오빠한테도 돈 빌려서 다 까먹었어요. 너 그걸 왜 엄마한테? 그럼 어디다 말해? 지금 도움 요청할 곳이 어머님밖에 없는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길거리에 나 앉아요. 저희 선웅이도 유학 보내야 하고요. 오빠 돈도 갚아야 해요. 선웅이 아빠가 사고 쳤으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화병으로 죽어요. 나는 이제 가진 거 없다. 이 집도 있잖아요. 그냥 나를 잡아먹어라. 이 집 없으면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일단 임시로 지내시다가 사정 좀 풀리면 제가 다시 거처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집 주고 떠돌이로 살라는 거야? 저희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모시고 살지를 못해요. 누가 모시고 살라든? 그냥 좀 내버려둬라. 어? 나 좀 살게 내버려둬. 다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잘 살려고요. 저만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안 보이세요? 금방 갚는다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9세 선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말년이 참 박복해졌습니다. 남편이 죽고도 노후 걱정은 없었는데 80이 다 되어 이제와 노후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이 저무는 것 같았습니다. 병든 몸이니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들 때문에 말년에 비참하게 살다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데도 집을 팔아서 사업자금을 대달라는 아들. 그리고 그 와중에 손주 유학 좀 보내달라는 며느리. 그렇게 헌신하며 키웠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손 씨는 삶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리고 후회됐습니다.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아니만 중요해 보이는 아들 며느리가 이제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돈을 가져갈 때는 세상에 다시 없을 효자처럼 굴고 뒤돌아서면 금세 부모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자식들. 내 자식이 평생 이룬 것을 내줄 수 있었는데 부모와 자식 마음이 참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자식을 피해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와 노인네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손 씨는 말년이라도 좀 마음 편히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생기지 않았는데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 오냐오냐 키워졌습니다. 손 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 새끼 하며 돌아가셨죠. 다행히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던지라 아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지만 잘 키웠다고 친척들도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났죠. 가족은 화목했고 손 씨의 인생도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님, 선웅이 좀 맡겨도 될까요? 언제? 오늘 오후에요. 왜? 무슨 일 있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제부터 으슬으슬하더니 몸이 좀 안 좋네요. 그래? 그럼 데리고 와라. 네. 감사해요. 며느리와의 사이는 평범했습니다. 직장은 그만두고 살림을 했는데 이렇게 자주 손 씨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손 씨도 손주 보는 게 좋아서 힘들어도 웬만하면 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손주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죠. 손 씨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잘 살고 있어서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은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초등학생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다가 우연히 나온 말에 손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둬? 아들은 꽤나 좋은 직장에 다녀 연봉도 높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외벌이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아들. 손씨로서는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한참 전에 결정한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사업이야? 그러니까요.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선웅이 엄마도 말리는 거면 다시 좀 생각해봐. 그러자 아들은 답답해하며 대꾸했습니다.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려면 이렇게는 안 돼요. 무조건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잘 살 수 있어. 결혼할 때도 양가에서 집을 사줬고 아들도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 받는 월급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100% 큰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게 무슨 사업인데 그래? 어디서 무슨 위험한 일을 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무얼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들었을 때는 사업 자체는 건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죠. 네가 사업 같은 걸 언제 해봤다고 그래? 해본 사람만 하나요? 그리고 다 연줄이 있어서 세금 관련한 부분도 다 매듭을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손 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니까 부모가 나서서 말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니 말이죠.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아들 며느리의 때깔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차 샀어요. 선웅이 통학시키는데 차가 너무 낡은 것 같아서요. 산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그래도 요즘엔 학교 앞에 외제차 끌고 다니죠, 다들. 어느새부턴가 씀씀이가 커진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돈벌이가 괜찮은가 보다. 뭐 아무래도 월급쟁이보다는 낫죠, 사업이. 아들이 사업하는데 불만이 있어 보였던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좀 대박을 친 게 있어서요. 그래? 네. 그래서 사업 자금 들어갔던 거 거의 회수했어요. 잘 됐다. 재주가 좋네. 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진짜 돈방석에 앉는다니까요. 그런 건 어떻게 알고 한 거야? 아는 선배가 이렇게 돈을 좀 벌었어요. 어이고, 다들 대단하다. 걱정은 됐었지만 어쨌거나 돈을 잘 번다니 안심이었습니다. 어머, 선웅이 학원 갈 시간 됐다. 저희 이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애 키우랴 살리 말이야. 안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일하는 아줌마 쓰기로 했어요. 기쁜 듯 웃으며 대답하는 며느리.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손신의 가족도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 한 번도 일하는 사람을 집에 둔 적은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또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명절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신수가 훤해 보였는데 어쩐지 헬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자금 좀 융통해 주세요. 무슨 자금? 사업 자금이요.
지금 좀 자금이 막혀 있어서 급하게 필요해요. 그렇게 잘 된다던 사업인데 어떤 연유로 자금줄이 막힌 것인지 몰랐습니다. 손 씨도 남편도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달라는 듯이 구는 아들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아들의 사업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지만 손 씨 부부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었죠. 그냥 빌려달라는 거 아니고요. 투자예요, 투자. 큰 건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수익이 나면 배로 주겠다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선웅이 아빠 돈 버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도 선웅이 아빠가 수완이 좋아요. 금방 갚을 거예요. 아니,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 번 돈으로 투자를 해도 해야지. 어떻게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 게다가 그렇게 큰 돈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금줄이 어떻게 막히면 당장에 돈이 없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사업자 대출인지 뭔지 받아서 해.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나 싶었는데 아들은 이자가 비싸다며 손실을 닥달했습니다. 아들이 생각을 해보라며 돌아갔고 남편은 고민이 되는 눈치였습니다. 순철이 알지? 그놈이 지금 지 아들이랑 절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말이야. 그게 돈 좀 꿔달랬는데 안 꿔줘서 아들놈이 연락을 끊어버렸다더라고.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요? 투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 있는 아들이 좀 도와달라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모른 채 해? 그래도 그 큰 돈을 덥석 줘요? 그러면 당신은 애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좋겠어. 손실하고 물론 그걸 원할 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좀 더 신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고민 끝에 아들을 도와주자고 손실을 설득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아들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면 돌려준다던 말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벌면 엄마 아빠한테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동안은 또 사치를 부리길래 여유가 생겼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인데 아들이 뒤통수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벌긴 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다른 데서도 돈을 좀 빌려서요. 우선 그것부터 갚고 드릴게요. 사업자 대출도 이자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하더니 어디서 돈을 빌린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 씨 부부의 돈은 아들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났는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손 씨로서도 거금이 들어갔기에 궁금해서 한두 달쯤 지나서 다시 묻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장은 못 드려요.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거 잘 되면 그때는 절반은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딘가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인지 다음 명절에 봤을 때는 얼굴이 까칠해 보였습니다. 고민이 있는 듯 자꾸만 생각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가벼운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싸운 듯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요? 선웅이 엄마랑 싸웠어? 싸우긴요.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자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마구 쓸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듯이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말고 고개를 젓던 아들. 얼굴 빛이 너무 어두워 차마 추궁하지 못했는데 얼마 뒤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들네 부부가 왜 그랬는지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접게 됐다는 거야? 아들이 찾아와 털어놓은 이야기에
손씨 부부는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손씨 부부의 돈을 한 푼도 못 돌려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투자라며? 아들 며느리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넨 남편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투자죠. 근데 투자가 어떻게 늘 수익만 나겠어요? 잃을 때도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도박이라도 했다는 말이야? 도박이라뇨. 저도 잘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된 걸 어떡해요. 죄송해요. 어떻게든 만회해 볼게요. 대신 당장은 못 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지금은 땡전 한 푼 없고 집밖에 안 남았다는 아들의 말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손씨의 돈도 돈이지만 아들네의 미래도 걱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괜찮아졌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씨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시 직장에 다니는 건 어때? 하지만 아들은 그러는 대신에 사업자금을 조금 더 대주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남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며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작은 금액을 수시로 가져갔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말이죠. 빈털터리가 됐다는 아들네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돕다 보니 이제는 손씨 부부가 아들 가족을 건사하게 생겼습니다. 너, 이제는 돈 못 주니까 알아서 살아? 그러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손씨가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별 수 없었던 아들이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전에 다니던 곳만큼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으니 숨통이 트인 듯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른 빚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처럼 아들 내외와는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다며 손씨 부부를 원망했습니다. 부모가 받쳐주질 않아서 하고 싶은 꿈을 못 펼치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뒷바라지한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러니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요. 그러다 2년쯤 뒤에 손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또다시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너 회사에 다니고 있던 거 아니었어? 다니긴 했죠. 하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에 만족할 수 없었던 아들이 손씨 부부에게 알리지 않고 1년 전부터 또다시 사업을 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사업자 대출이며 주택담보대출이며 할 것 없이 전부 받았고 또 전부 잃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아들은 거기에다가 죽으라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너 알아서 해? 그렇게 말렸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찾아오고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선웅이 엄마가 이혼하자고 그래요. 제발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라고 그래서. 저도 선웅이 아빠 믿고 신용대출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어머님은 선웅이 아빠가 저지른 일에 이렇게 나몰라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며느리의 하소연에 손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왜 지들 둘이 상의해서 벌린 일을 가지고 손씨를 잡는지 몰랐습니다. 사업 얘기만 나오면 사업수완이 좋네 어떻네 하면서 함께 설득했던 일을 벌써 잊은 듯 했습니다. 손씨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가슴은 답답해서 고구마 100개를 삼킨 것 같이 콱 메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낳았을 뿐인데 손 씨의 인생을 참 힘들게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줬던 사업자금도 있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자다가도 그 생각에 눈이 떠지고는 했었는데 아들네가 갚을 길이 없는 줄 아는데 내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감내했습니다. 안 그래도 궁지에 몰린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떠밀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런 폭탄 발언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면 우리 선웅이는 어떻게 해요? 저 지금 목이라도 매달고 싶은 심정이에요. 목을 매달고 싶은 건 손 씨였습니다. 며칠 동안 얼마나 시름시름 앓았는지 기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중내산에 하는데 아들까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손 씨 보고 대신 죽으라는 말인가 싶었죠. 진짜 이제는 죽은 듯이 회사 다닐게요. 한눈 안 팔고 일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결국에는 시골에 있는 땅을 전부 처분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노후 자금을 위해 모아뒀던 돈 일부에도 손을 댔습니다. 쥐고 있던 재산이 아들 때문에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사치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까딱 잘못하면 노후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마당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만 평생 하다가 늙어 죽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80, 90이 되면 아들이 과연 자신을 돌봐줄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직장에 다닌다고 한들 지들 코에 붙이기 바쁠 텐데 말이죠. 그래도 그 뒤로는 오랫동안 쥐죽은 듯 살았습니다. 아들네가 조용하자 손 씨도 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 씨가 팔순을 목전에 뒀을 때 위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태어난 듯 보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척 느릿느릿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이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보조개 들어간 웃음 짓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손 씨는 쭈글쭈글 주름진 몸뚱이에 병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문성아, 바쁘냐? 아, 예. 좀 바쁜데요. 선웅이 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아니다. 지금 선웅이 때문에 바쁠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그냥 해봤어. 나중에 전화할게요. 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병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고 끊었습니다. 아들이 정신없이 바빠 보이기도 했고 또 이걸 아들에게 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손주까지 알게 된다면 괜히 시험을 망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옆에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온 인생이면 이런 때에 기댈 사람 하나 없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고령이라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손주가 수능을 보고 주말에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또 심각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웅이는 시험은 잘 봤대? 선웅이 그거 수능 망쳐가지고요. 미치겠어요. 미치긴 뭘 미쳐? 어차피 유학 보내기로 했잖아. 지금 당장 유학을 어떻게 보내냐. 살림 좀 피면 보내기로 했잖아. 살림은 언제 펴? 그리고 선웅이가 시험 망치고 싶어서 망쳤어? 당신 때문이지. 그러게 수능 전날에 애를 왜 혼내?
수능 전날에 공부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혼내야 하는 거 아니야? 컨디션 조절해야 하는 거 몰라? 컨디션 조절은 뭐 맨날 하냐? 당신은 애 공부하는 거 들여다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 그러는 당신은 맨날 애 학원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난리 부르스를 쳤으면서 애가 수능 하나를 제대로 못 봐? 손 씨 앞에서 말다툼을 하는 아들 부부를 보니 하려던 말이 들어갔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업한다 어쩐다 그러는 동안 나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번에도 잘못됐다며? 어머님, 이 인간이 말이에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다 날려먹었어요. 저희 오빠한테도 돈 빌려서 다 까먹었어요. 너 그걸 왜 엄마한테? 그럼 어디다 말해? 지금 도움 요청할 곳이 어머님밖에 없는데. 아들은 뒤돌아서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손 씨는 대꾸할 기력도 없이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길거리에 나 앉아요. 저희 선웅이도 유학 보내야 하고요. 저희 오빠 돈도 갚아야 해요. 선웅이 아빠가 사고 쳤으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화병으로 죽어요. 죽는다는 말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니 죽음에 가까운 사람은 손 씨인데 죽는다는 소리가 점디 젊은 며느리 입에서 참 자주도 나온다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진 거 없다. 그 말을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세를 가늠하는 아들을 보니 이게 아들인지 도둑놈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를 잡아먹어라. 이 집 없으면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일단 임시로 지내시다가 상황 좀 풀리면 제가 다시 거처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집 주고 떠돌이로 살라는 거야? 저희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모시고 살지를 못해요. 누가 모시고 살라든? 그냥 좀 내버려둬라, 어? 나 좀 살게 내버려둬. 다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잘 살려고요. 저만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저도 발버둥 치는 거 안 보이세요? 금방 갚는다잖아요. 도리어 아들은 손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위암이란다. 네? 위암에 걸렸다고. 네 엄마, 그러자 아들이 놀란 듯 입을 벌렸습니다. 금방 갚는다고? 나 죽기 전에는 갚을 수 있겠냐? 아니, 언제부터요? 그게 중요하냐? 아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만 가봐라. 집이고 뭐고 나 죽으면 그때 가져가든 해. 엄마, 얼른 가. 좀 누워야겠으니까.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시끄럽게 다투던 아들네가 사라지니 손 씨도 살 것 같았습니다. 골이 다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손 씨는 누워서 애써 잠을 청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래서 남은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들이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 싶었습니다. 위암이 치료가 되든 안 되든 말년에는 아들네가 멀쩡하게 사는 것 보고 또 손주 대학에 들어가는 것 보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스트레스 없이 지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저 바람뿐이었고 며칠 뒤에 아들의 연락을 받고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제가 너무 놀라서 저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냐? 위암이라뇨.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래도요. 하나뿐인 자식이잖아요. 너희 바빠 보여서 말 안 했지. 그게 말이 돼요?
진짜 그날 집에 와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부모 걱정은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도 정말 슬프고 가슴 아파요. 근데 제 사업도 급하고 우리 선웅이 대학 문제도 너무 급해요. 무슨 말이야? 당장 돈도 메꿔야 하고 선웅이 엄마는 선웅이 유학 못 보내면 갈라서자고 그러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재산 탈탈 털어서 너 사업 자금도 메꿔주고 또 선웅이 유학까지 보내달라는 말이지 지금? 선웅이 유학은 그러고도 여유가 있다면 보내겠다는 거죠.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유학이 먼저 어쩌고 저쩌고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너 정말 망나니가 따로 없구나. 네? 손 씨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에 아들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지금 그 말이 나오겠냐? 아니 망나니라는 말도 아깝다. 망나니는 인간이기라도 하지. 엄마, 지긋지긋하다. 아마 병이 난 게 너 때문인 것 같아.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허구한 날 속썩이고 손 벌리고. 그러니까 병이 안 나겠어? 그동안 가져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그런데 이제는 관짝까지 열고 돈을 꺼내가려고 하네. 관짝이라뇨. 아주 당장 네 엄마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냐? 나이 먹으면 집도 필요 없는 것 같냐? 돈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놈아 100세 시대인데 20년은 더 살 거다. 그러니까 너한테 한 푼이라도 가는 일 없이 20년 동안 남은 돈 알뜰살뜰 다 쓰고 죽을 거야. 손 씨 앞으로 나오는 연금과 남은 예금, 그래도 부족하면 집을 가지고 연금을 받으면 혼자 못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치료받는 것이야 보험도 많이 들어놓았으니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거동 못하게 생기면 모든 재산 처분해서 요양원에라도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내만 손 씨의 재산을 건들지 않는다면 노후는 거뜬했습니다. 당연히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물론 저 아들놈만 눈앞에서 치운다면 명줄이 1, 2년은 더 늘어날지도 몰랐습니다. 손 씨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아들이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하도 눌러대서 귀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차라리 이사를 가버리자 싶었습니다. 이참에 집도 한참 줄여서 작은 아파트로 가면 목돈도 생기고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작전을 바꿨는지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이번엔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남의 딸을 고생을 시키고 자기 아들 돈까지 가져가냐며 따졌습니다. 둘이 부부잖아요. 알아서 살게 냅두세요. 갚을 게 있으면 그쪽에 얘기하시고요. 선웅이 엄마도 사업하는 거 대찬성한 거 모르시는 거 아니실 테죠? 그러니까 사돈 돈까지 가져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엉뚱한데 화풀이 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고 싶거든 사돈이 주시던가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둘이 이혼시켜도 할 말 없으시겠죠? 돈 잘 벌 때는 같이 쓰는 돈이고 못 벌면 이혼한다 소리가 나옵니까? 참 부부애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관여 안 할 테니까. 어쩌면 남 탓하는 건 며느리나 사돈이나 똑같은지 몰랐습니다. 제 아들도 참 머저리 같지만 똑같은 사람끼리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수능 시험을 망친 제 아들 유학을 보내달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 집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거절해야 했습니다.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파국은 없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사업을 했을지 몰라도 손 씨가 재산을 잃는 일은 없었을 테니 말이죠. 자신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그렇게 모든 걸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도 딱했습니다. 이런 자식을 믿었던 손 씨 부부 모두 바보였습니다.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1년을 살더라도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만 보다가 나중에 불황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또 마지막이라며 매달렸습니다. 이번에 일어나야 그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겠느냐며 말이죠. 하지만 지나간 돈에 미련을 뒀다가는 더 많은 걸 잃을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았습니다. 아들 또한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 덜 소중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선가 공짜로 튀어나온 돈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손 씨가 사라져야 손 씨도 아들도 사람답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손 씨의 세상이 잡음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치료받지 않아도 암이 완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손 씨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촉이라 노령이라도 고칠 수 있다기에 남은 인생 끝까지 희망차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병만은 점차 물러났죠.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이젠 없으니 이젠 스스로만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흘러간 세월, 잃어버린 돈, 시간, 자식, 이런 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씁쓸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직 손 씨에겐 미래가 있으니 말이죠.